네, 이 시각 주뉴스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설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지역 방향 귀성은 아침 6시부터, 서울 방향 귀경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3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2,000명을 감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1년간 감원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아침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입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일찍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시민들의 표정을 강민경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명절 첫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가족을 보러 가는 귀성객들로 가득합니다. 추가 배차까지 했지만 남은 좌석은 겨우 한두 석뿐. 어렵게 구한 표를 들고 가족이나 연인 또는 반려견과 함께 버스를 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날 예정이에요. 이제 남은 연휴에 남자친구랑 보내려고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는 아이들은 아버지와 터미널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립니다. 통영 할머니네 집에 가요.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수영 잘 해지고 싶고 유연해지고 싶어요. 서울역에서는 두 손 가득 알록달록한 선물을 든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릅니다. 요즘은 가족을 찾아온 역 귀성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손자를 반갑게 끌어안는 노부부는 더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명동 칼국수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서울에서 많은 즐거운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인데다 지난해보다 하루 짧아서 하루 평균 이동량이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표를 구하기도 힘들고 오가는 길은 많이 막히지만 가족을 보러 가는 시민들의 마음은 벌써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전국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이 북적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유명 관광지 역시 오랜만에 같이 장을 보러 나오거나 또 함께 나들이 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귀성객이 탄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 손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설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몸은 찌뿌둥해도 고향에 오니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부모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그냥 가족들이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라 가지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요. 전통시장은 설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장을 보는 모습에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명절이라 모두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이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부쩍부쩍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전집.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린 손님들이 길게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기 줄 많이 길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서 많이 담았어요. 유명 관광지들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대가 모여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를 하다 보니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절 안 해주겠는데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푼닥하고 이러는 게네. 그래 이번에 이제 참 몇 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가족들이 같이. 같이. 이동하고 준비하고 또 둘러보고 설 연휴를 맞은 모습은 달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이번 설에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고 터미널과 역사도 온종일 붐볐습니다. 하늘에서 본 민족 대이동의 모습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명절. 고속도로엔 이른 아침부터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귀성객도 많고 역귀성객도 많아서
양방향 모두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지는 가운데 휴게소엔 긴 이동에 지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코로나19 발생 전에 세상을 모르는 아기는 많은 인파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번 설에 가족을 보러 가는 사람은 2,648만 명. 거리두기가 유지됐던 지난해보다 하루 100만 명이 더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버스와 여객 터미널도 종일 붐볐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챙긴 귀성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르고 대형 여객선이 겨울바다를 가르며 분주히 항구를 오갑니다. 바닷가 섬마을들은 오랜만에 손주들 뛰노는 소리로 시끄러울 모양입니다.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은 민족 대이동, 일상 회복이 더욱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귀경은 오전 9시에서 10시쯤, 또 지역 방향 귀성은 아침 6시에서 7시쯤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는 귀경길의 경우 오후 3시에서 4시쯤 절정에 달한 뒤 새벽 2시에서 3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귀성길은 낮 1시에서 2시쯤 가장 정체가 심해진 뒤 저녁 7시에서 9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추위는 주춤하지만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려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지에 눈이, 또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그 이하로 많지 않지만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서울 등 중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이어지겠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설 연휴 강추위가 예고된 만큼 빙판길 운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눈, 비와 기온 급강하로 도로의 블랙아이스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터널이나 교량 진출입 구간 같이 그늘진 부분을 지날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 결빙이 의심되는 곳에서 운전할 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온종일 북적였던 공항은 출국을 앞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풍경을 안동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커다란 짐가방을 든 여행객들이 출국장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어지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기다릴만 합니다. 이곳은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는 공항 출국장인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대신 해외여행을 택한 시민들이 이곳 공항을 찾았습니다. 아직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처음 맞는 설 연휴인 만큼 마음도 홀가분합니다. 결혼하고 해외를 안 나가봐가지고 이번에 나가보려고 이번에 그냥 계획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해외 나가는 이제 좀 코로나 좀 끝난 기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늘 먹는 설 음식 대신 이색적인 외국 음식을 맛볼 기대도도 즐겁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밥을 좋아하셔가지고 초밥 먹고 일본 음식들 먹으러 처음으로 가족끼리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설레요. 출국을 앞둔 아이들은 공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은 아이는 처음 본 공항을 신기한 듯 둘러보고 토끼해를 맞아 토끼 인형들과 사진도 한 장 남겨봅니다. 가서 좀 재밌는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곳 좀 찾아봤고요. 일단 부산 명소랑 이제 아이들 위주로 해서 놀 수 있는 거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올 생각입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71만여 명. 특히 인천공항에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2만 3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의 12배가 넘습니다. 이제 문화로 자리 잡은 명절 여행.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설 연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설이라고 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인 취약 가구가 그런데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평소에는 고요한 마을 복지관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해맞이 소원 카드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는 어르신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상품이 걸린 알쏭달쏭한 퀴즈 게임에 집중할 땐 꼭 어린아이가 된 듯 신이 납니다. 친구들도 다 볼 수 있고 동네 분들을 개개인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외롭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게 혼자 있을 적에는 항상 쓸쓸하고 외롭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명절을 홀로 보내는 1인 취약계층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문 상담사가 아픈 곳은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안부를 물으면 요즘은 괜찮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좀 좋아졌고요. 추워서 잠도 못 잤는데 이불 갖다 줘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끼는 이웃도 적지 않습니다. 1인 취약 가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금은 33%에 달합니다.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그중에서도 고령층과 저소득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명절 스트레스하면 결혼, 취업 관련 잔소리나 상차림 부담이 떠오르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가족 용돈이나 선물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스트레스 원인 1위로 꼽혔는데 경기가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지수를 묻자 매우 높다는 응답이 15.4%, 약간 높다가 25%에 달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겁니다. 이런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비용 지출로 조사됐습니다. 자유 시간이 준다거나 가족 사이 의견 다툼, 잔소리보다 돈 쓰는 게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설에 쓰게 될 비용으로는 선물 40만 원, 가족 용돈 38만 원, 차례 준비에 25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이렇게 많지만 지갑이 얇아진 탓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가는 올랐고 이제 경기는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현금 같은 것을 인출해서 혹은 선물을 사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많이 한다고. 물가 고공행진의 명절 상차림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이번 설 차례상을 간단히 차리겠다고 답했는데 재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경남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의 사용량이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동해 성묘용 생화 나눔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성묘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봉원묘원. 입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묘소에 올릴 생화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묘하러 왔는데 입구에서 생화를 무료로 나눠주는 데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도 조화보다는 생화를 받으셔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177톤가량. 전국 광역지자체에 플라스틱 조화 소비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플라스틱 조화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료 나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조화 대신 생화를 써서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 농가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경상남도로, 그다음에 그 내년에는 부산시가 참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묘지도 참여를 하고 돼 있어서 점점 확대되는 그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준비한 꽃은 5만여 송이 6,000다발 정도. 국화와 금호촉, 아스트로메리아 등이 쓰이는데 꽃다발을 준비하는 보람도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 작업을 해서 화훼 농가에서 나눔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가서 아름다움을 조상님 전에 전할 수 있어서. 성묘용 생화다발 무료 나눔 행사는 경남 지역 묘원 6곳에서 연휴 기간 주말과 휴일에 이어집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엔 내수 회복세마저 주춤한 상태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작지 않은 상황인데 대응 최전선에 있어야 할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4%, 수입의 25%를 차지한 최대 교역국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 5.5%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엔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지만 그 온기가 경제 현장에 전달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중국도 작년 말부터 풀었으니까 올해 한 1분기까지는 중국이 어렵고, 그럼 우리 수출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고. 우리 경제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어나며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자를 기록하면 1997년 이후 25년 만에 10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중국의 그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실물 경제 쪽이 아직까지는 정상화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수출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마저 더뎌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3%포인트나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내수의 힘찬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더 낮춰 잡는 걸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2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모습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자본시장 대책과 부동산 연착륙 유도 대책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서민계층 혹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서민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적인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이란이 서로 대사를 맞춰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당 발언과는 상관없는 문제까지 제기하며 항의에 나섰는데요. 불필요한 논란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발단은 아크 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정부는 장병 격려 취지였고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이란 외무부는 현지 우리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초칠한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청사로 불러 입장을 전달하는 건데 통상 공개적인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란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나 원화 동결 자금 문제 등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자 우리도 주한 이란 대사를 조치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이란이 윤 대통령의 적 발언에 대한 항의를 넘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건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먼저 핵 개발에 따른 제재로 국내에 묶여있는 70억 달러의 원유 대금 문제입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가장 큰 규모인데 2년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납포해 3개월간 억류한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란의 제재에 우리가 동참한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강경 진압에 따른 악화한 민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미국은 우리한테만 그러고 한국 봐라. 한국도 뭐 핵무기, 뭐 핵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는 왜 아무 얘기 안 하냐. 외교적으로 그걸 치고 들어올 근거가 되는 거죠. 이중잣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란은 60년 이상 된 수교 국가인데다 테헤란로와 서울로처럼 거리 이름까지 교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또 다른 정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특사 파견 등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 강제 집행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장기화하는 사이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요지부동.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 두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시켜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며 또다시 법원으로 향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보류해달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이런 노력에 밀린 건지 심리를 맡았던 김재형 전 대법관은 사건을 붙들고만 있다가 지난해 9월 퇴임했습니다. 시선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임 오석준 대법관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 대법관은 기록 검토와 판단, 재판부 합의 등을 새로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언제 결론이 날진 미지수입니다. 최근엔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비슷한 취지의 사건도 오 대법관에게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 대법관이 전임에게서 넘겨받은 본안 사건만 300건이 넘는 데다 국회 인준이 지연되는 사이 쌓인 사건도 많아 검토할 기록량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부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키는 굴욕 외교라며 비판했고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94이지만은 내일 죽는다가 한이 있어도 안 받으랍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안 받아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미 5년 전 내려진 배상 판결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부 방안대로 배상이 이뤄지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소송의 이유 또한 사라져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거부해 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공탁이 유효한지를 두고도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어떤 시기든 배상 집행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국민 5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여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꼬박 3년이 지난 시점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998만여 명. 최근 하루 2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2일 나오는 방역당국 통계에서 3천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 주민등록 인구 5,143만여 명을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셈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난해 2월 5일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지난해 3월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더니 다시 넉 달여 뒤인 8월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 7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세계 34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3년 동안 누가 맡았던 간에 쭉 잘해왔으나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다 이제 마지막 터널 끝이 보이는 거니까 희망을 갖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병원과 대중교통을 빼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럴 경우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가 자국 인구의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준여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절정을 지났고 중소도시도 감염병 발생 하락 추세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춘제 연휴에 많은 사람의 이동으로 감염병이 확산하고 일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인구의 약 80%가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감염병이나 제2의 감염병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예고에 없던 방문에 유족 측은 보여주기식 도둑 조문이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첫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이 이곳 분향소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희생자들에게 조문한 이 장관은 유가족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결같이 다 이쁘고 정말 씩씩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런 젊은 청년들을 잘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예고 없던 조문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족분 지금 밖에 나와 계신 분 2분밖에 아직 안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주시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항의와 장관직 사퇴 요구에 이 장관은 별다른 말 없이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유가족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방문이 보여주기식 도둑 조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뒤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행안부 측은 이 장관이 몇 차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설 전에 분향하고 유가족이 계시면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예정 없이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30초 만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방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갈 것이고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는 3, 4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룡마을에서는 그제 오전 6시 27분쯤 불이 나 주택 약 60채를 포함해 2,700제곱미터가 소실됐고 주민 약 500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장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집회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주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며 사안에 따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까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하려던 정치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제정된 집회시위법. 몇 차례 헌법 불합치 결정을 거친 끝에 집시법이 규정하는 집회 금지 구역은 점차 축소됐습니다. 지난 2003년 외교기관에 이어 2018년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청와대 앞 집회가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가면서 집시법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경찰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결정을 잇따라 내린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에서 더 나아가 최근 헌재는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내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과도해 사안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변모했지만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사회가 집시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입니다. 어느 장소를 따진다거나 그런 것 제한 자체가 좀 헌법적 효력에 부합하지 않는데 여야가 원칙적 허용, 그다음에 예외적 금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황. 시민사회 반발에 더해진 위헌 결정이 정치권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독서량을 늘리겠다는 다짐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목표인데요. 새로 나올 신간 미리 살펴보시면서 독서 계획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눈여겨볼 기대작을 차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문학팬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건 저주토끼로 지난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정 작가의 책은 10여 년 전 정도경이라는 필명으로 썼던 초기 단편 모음집 아무도 모를 것이다입니다. 10개의 단편에 담긴 각각의 이야기는 정 작가만의 도발적이고 기묘한 상상력으로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 작가는 3월 말 구미호 이야기를 재해석한 소설 호를, 하반기에는 중독 가능성이 없는 진통제 개발을 다룬 SF 소설
고통의 과다혈을 펴내며 부지런한 한 해를 보낼 예정입니다. 등단 55주년을 맞은 윤은길 작가도 올봄 문신 4권과 5권을 함께 펴내며 20년간의 지필 대장정을 마칩니다. 이미 3년 전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완간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작품에는 독자들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모든 문학적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심정으로 개성이 뚜렷한 작가들의 새 작품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설 설계자들로 북미와 유럽에서 K-스릴러 열풍을 일으킨 김원수 작가는 올가을 빅아이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소설을 위해 작가가 직접 6개월 동안 원양어선을 탔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문학 최초 영국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상을 받은 윤고은 작가는 오는 6월 SF 장편 불타는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문학의 힘을 증명하며 어느 때보다 국내 문학이 사랑을 받았던 지난해. 2023 개묘년도 국내 작가들의 힘찬 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멸종위기인 야생생물들이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토끼해를 맞은 메토끼와 국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담비가족, 아름다운 팔색조가 국립공원에서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간 먹이 활동에 나선 메토끼 한 마리가 무인 센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카메라를 향해 마치 새해 인사를 건네듯 고개를 굽신거리더니 화면에서 총총히 사라집니다. 변산반도엔 담비 가족도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한 녀석이 개울에 들어가 물장난을 칩니다. 황급히 뒤따라온 다른 녀석은 물이 차가운 듯 물감아 맴돕니다. 국내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인 담비지만 덩치 큰 노루를 보자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계룡산에서는 8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여름철새 팔색조의 울음소리가 감미롭습니다. 제주도 남해안 지방에서만 드물게 보던 팔색조가 서식지를 중부 내륙 지방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백산 생태통로에선 새끼를 데리고 이동하는 살개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생태통로가 익숙하지 않은 듯 카메라를 응시하며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한 무인도에선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 물새떼가 일주일 넘게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국립공원에는 메토끼와 하늘다람쥐, 검은머리 물대새 등 국내 생물 중에 42%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립공원공단은 안정적인 서식지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정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법정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학생인 Z세대와 40대인 X세대, 누가 더 사회성이 높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성도 낮고 조직 생활도 잘 못한다는 편견과는 정반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선배님, 지금 나온 거 제 거예요. 예? 방금 나온 거요. 제 거라고요. 근데요? 아니, 팀장님은 갖다 주셨어가지고 저도. 예? 직장 상사에게 인쇄물 배달 심부름을 시키려는 20대 사회초년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웹드라마인데 우리 회사 막내를 보는 것 같다는 공감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G세대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어 조직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인식, 편견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G세대 중에서도 10대의 사회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20대 G세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30대 초반인 후기 M세대와 40, 50대인 X세대의 사회성이 가장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X세대는 스스로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과대평가했습니다. 10점 만점에 스스로 몇 점이라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평균 7.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민 5천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나 직장 동료와 대화로 푼다와 같은 문장에 대해 실천 빈도와 중요도를 물어 나온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사람별로 사회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더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시와 달리 일부 군 단위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거나 병원이 있어도 분만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까지 이어지자 충북소방본부가 분만 취약지에 임신부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산모와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출산할 것 같다는 산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까지 시간이 없자 분만 구급 장비로 출산을 도운 겁니다.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이뤄졌고 산모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태어난 뒤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여러 군 단위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 지난해 충북에서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된 임산부는 15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사례도 5건이나 됩니다. 2, 3일에 한 번꼴로 임산부의 긴급 이송이 이어지자 충북 소방본부가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계산과 음성, 단양 등 산부인과가 지역에 없거나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6개 군이 대상입니다. 전담 구급차 6대와 인력 18명을 배치해 분만 상황에 우선 대처하고 출산 전후 정기검진 등의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해당 소방서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심콜 서비스라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사전에 그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충북소방은 6개 군 지역에 시범적으로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제 식당이나 쇼핑몰 등에서는 각종 서비스 로봇을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로봇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도서관에도 로봇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양희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고 책장에 다가가자 선반이 저절로 나옵니다. 로보틱 책장은 출입문 센서가 파악한 사용자의 키에 맞춰 원하는 책이 꺼내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꺼내기 어려운 위치에 책이 있다면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의자가 저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장에서 책을 여러 권 뽑으면 의자가 사용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가와 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책을 꺼냈다는 정보를 책장이 의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보틱 도서관 시스템으로 책장과 책상, 의자, 조명 등은 물론 출입문까지 연결돼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봇화된 다수의 사물이 서로 협업을 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또 인지한 상황에 적절하게 다수의 로보틱 사물이 서비스를 협동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로봇이 도서관 책장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책을 스캔합니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읽는 RFID 태그를 이용해 잘못된 위치에 꽂혀 있는 책을 찾아내고 결과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 로봇이 3만 권의 책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시간. 사람이 직접 챙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시간이 단축됩니다. 사서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 배열된 서가의 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존에 2, 3주 이상이 소요되던 그 장서 점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사서 북봇이 근무 중입니다. 거대한 로봇 크레인이 수백만 권의 보유 도서 중 원하는 책을 단 5분이면 찾아냅니다. 일본에서는 장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도 개발했습니다. 아날로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도서관에도 로봇의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내일 저녁 하늘에는 설 연휴의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새벽별로 불리는 금성과 고리가 인상적인 토성이 새벽이 아닌 저녁 하늘에서 만나는데요. 그 아래 초승달이 떠오르면서 환상적인 우주쇼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이 나타나 지평선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어 또 다른 별이 모습을 드러내 금성을 뒤따릅니다. 고리가 아름다운 별 토성입니다. 두 별은 매일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두 별은 달 지름 정도 거리까지 가까워집니다. 또 두 별의 아래에는 초승달이 더 환상적인 우주쇼를 연출할 전망입니다. 두 별이 새벽이 아닌 저녁 하늘에서 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건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금성과 토성은 지구의 공정궤도인 황도에 대해 각각 3.4도, 즉 달 지름의 7배 정도씩 어긋나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두 행성이 달 지름 정도로 가깝게, 그것도 새벽이 아닌 저녁에 만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 두 별의 만남을 볼 수 있는 시각은 내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사이 30분 정도. 7시를 넘으면 고도가 낮아져 관측이 어려워집니다. 남서쪽 하늘 지평선 위에서 맨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한시야에서 두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2,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등에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글로벌 테크 기업의 1년간 감원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 직원의 약 6%인 12,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리 해고는 알파벳이 거느린 세계 전 부문 자회사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 담당 등 핵심 업무와 동떨어진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인원 감축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EO Sundar Pichai had been making remarks that cost cuts were coming, so it's not much of a surprise, and it's in line with the rest of the big tech industry. 앞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특수를 누리며 채용을 대폭 늘렸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장기 전망이 좋아질 수 있다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과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조만간 노동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본은 유럽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도 가속화하면서 동북아의 안보 중추 국가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 어깨에 손을 얹고 걷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의 어깨 동무 포즈는 두 나라가 중국 견제를 위해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일본 군사 대국화에 손잡았습니다. We're modernizing our military alliance, building on Japan's historic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and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反撃能力を含む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を定め、そしてそのために予算を拡充する、こうした新たな方針を示しました。 미일 정상이 회담 직후 밝힌 공동성명 주요 내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용인과 지원을 담았습니다. 양국은 우주 분야로 안보 협력을 확대했고 미 해군 총장은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일본은 유럽 주요 국가의 군사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잇따라 찾아 군사협력 심화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훈련, 이탈리아와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체 창설 약속, 영국과의 군사협력 원활화 협정 서명 등입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you on many of ou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ms, not least the new partnership we have to develop a next generation of fighter combat aircraft, but of course the CPTPP accession. 일본은 지난해 말 중국,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정미사일 기지 타격 등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했습니다. 5년 후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유럽 주요국과도 전방위로 군사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요구도 커지게 됐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방역 완화와 함께 춘제 폭죽 금지령이 풀리면서 중국에서 폭죽, 불꽃놀이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중국 최대 폭죽 생산지인 후난성 류양시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생산 공장 앞에서 진을 치고 제품이 나오는 대로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류양에는 400여 개 폭죽 생산업체가 있고 이들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설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눈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올 텐데요. 눈의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고 비가 오는 제주도는 5에서 20mm, 남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밤 늦게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하 2.4도, 춘천이 영하 7도, 부산은 0.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상 3도, 대전이 5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추위가 그리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